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롯데정보통신입니다. 롯데정보통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왜 이 종목을 갖고 왔느냐? 숫자를 좀 줄여볼까요? 일단 실적이 좋아졌어요. 실적 좋고 앞단에서 얘기했던 실적 좋고 저평가예요. 근데 실적이 좋은 거는 이제 실적을 이제 매출로 볼게요. 매출이 상승했던 원인은 최근에 롯데그룹에서 그룹 전체에 디지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 계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이제는 이제 인건비가 많이 증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디지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적이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크게 개선이 됐어요. 그 이유는 지난해 높은 인건비 상승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건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한번 차트 볼게요. 차트 보시면은 지난해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여기 가다가 급락을 했어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근데 실적이 안 좋으면 왜 안 좋은지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얘들은 이제 인력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게 SI 기업이고 개발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용이 인건비예요. 근데 인건비의 절반 이상이 외주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최소의 인력을 일단 갖고 있고, 프로젝트가 신규 일감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은 외부에서 인력을 이제 빌려다가 이제 쓰는데, 작년에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IT 쪽에 인건비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네이버, 카카오가 인건비 상승 때문에 실적도 부진했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왜냐면은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인공지능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인력 부족이 생겼죠.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인력 부족, 조선 쪽도 인력 부족이 생겼고, 그래서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이 이제 크게 일어났어요.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계약을 했던 프로젝트 건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이 안 돼 있다가, 그러니까 실적이 부진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인건비 상승한 부분이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 상승분을 반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정상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영업이익에서는. 매출액은 계속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이 부진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판가에 반영을 시키면서 인건비 상승분을, 이제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분기, 4분기는 성수기로 접어들어요. 그래서 향후 실적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떨어졌던 주가는 올라가야 돼요. 이제 이 정도 위치로 최소한 이 정도 이상 올라가야지 정상입니다. 왜냐면은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올해 실적이.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가운데, 뭐 여기까지는 제가 욕심 안 부리고, 과거에 이 정도 주가까지 38,000원 정도까지는, 39,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 정상인데 아직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상반기 실적은 좋아졌는데 하반기 실적 어떻게 되지? 근데 3분기와 4분기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IT 쪽에서는 성수기입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기업도 전략 후광입니다. 분기 실적을 보면은. 그래서 결국 이제 시간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다. 안 올라가다가 나중에 급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뭐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다면은 신규 사업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망 사업인데, 이 부분도 오늘 좀 언급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기업이 IT 기업이잖아요. IT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유리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IT 기업에는 이제 비용 구조를 생각하게 된다면은, 이제 비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비용이 영업이익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니까.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잖아요. 근데 그 비용이 흔들려 버리면은 영업이익이 그냥 들쑥날쑥해가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데, 이 기업은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재료가 없어요. 원재료가 없습니다. 원재료 같은 경우는 제조업 같은 거 사올 때는 그냥 일시적으로 돈 빌려가지고 그냥 외상으로 막 갖고 와가지고 부채 비율도 올라가고 막 그런 건데, 그게 없고, 또 원재료에 대한 가격 변동이 이게 제조업 쪽에서 가장 큰 힘든 부분이 바로 그건데, 원재료 가격은 예측이 안 돼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어떻게 대응이 안 돼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한 취약점이 IT 기업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오른 가격에 샀다가 재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고 자산 가치는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또 이중고가 됩니다, 이게. 근데 IT 기업은 이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자유롭고, 대규모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이 없죠, IT 기업은. 조금씩 그냥 사람들 뽑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공장을 통째로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돈을 또 차입을 해야 되겠고, 은행에 그 줄 담보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유상증자 해야 되죠. BWCB 발행하죠. 그런 재무적 불안도 있고, 또 그런 대규모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이라는 게 또 추가가 되고, 그래서 제조업 투자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투자하기가 참 어려운 국가예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70%가 제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 70%예요. IT 기업, 실리콘밸리 이런 쪽 다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의 IT 그 빅테크 업들이 거의 미국에 있잖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 그러니까 실적이 끝없이 우상향하는 흐름이 돼요.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편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상 장기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가가 우리나라 같은 제조업 기반의 국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 같은 기업은 참 쉽죠. 어떻게 보면 서비스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씩 설비를 늘려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롯데 정보통신 한번 심층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롯데 정보통신에 투자하게 된 이유는 일단 매출 상승이 중요한데, 이 롯데 그룹이 디지털화 이쪽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감 몰아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롯데 그룹 자체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디지털 쪽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걸 롯데 정보통신이 맡아가지고 하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일단 기업계를 볼게요. 사업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SI라고 그래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롯데 그룹 계열사 중심으로 해서 IT 시스템을 개발해주고 그것도 유지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성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 롯데 쇼핑과 호텔, 그리고 렌탈 쪽과 롯데 웰푸드, 롯데 제과하고 푸드하고 합병해가지고 롯데 웰푸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지 머티리얼즈라는 2차 전지 업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름을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로 바꿨는데, 이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지금 발주가 나오고 있고요. 2022년도 매출의 65%가량이 롯데 계열사 물량입니다. 롯데그룹이 지금 전략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또 하나 있다면은 이 부분은 일감이 약간 들쑥날쑥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투자가 종료가 되면은 그다음에 뭐 실적 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롯데정보의 가장 큰 이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데이터 센터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거 서버 호텔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건 임대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진율이 높고요. 매출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미 기존 고객사가 서버를 여기다가 딱 임대해 놓고 나서 서버를 빼지 않고서는 실적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최근에 제4센터가 이제 운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입주율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다 평균적으로 90%가 넘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입주율이 3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 센터 쪽에서 앞으로 서버 쪽에 임대 이제 발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실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고요. 신규 사업에서는 이제 전기차 충전이 앞으로 유망 사업이죠. 이쪽 지금 맡고 있고요. 롯데 그룹에 굉장히 많은 주차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롯데 호텔, 롯데 쇼핑 뭐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 법규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실적이 좋아지고 지금 현재 증설하고 있습니다. 연간 1만 대 충전기를 만들다가 2만 대까지 지금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돈 먹는 하마 같아가지고 저는 이거 좀 반대입니다. 국민연금이 6% 들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있고. 자, 매출 비중 볼게요. 일단 주력 사업이 SI 쪽이에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죠. 이 SI 쪽, SI는 이제 84%인데 이 데이터 센터는 매출액은 요거밖에 안 돼요. 허나 영업이익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이 데이터 센터 쪽에서 마진율이 높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죠. 매출액은 16% 비중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 비중은 41%나 되고, 이 사업이 좀 안정적이다는 얘기다. 이거고요. 넘어가서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뭐 장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분석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때 빨간 색깔 유형자산이 이때 증가했는데, 웬만해서는 유형자산이 증가할 일은 없는데 데이터 센터를 이때 완공을 했다, 이제 그 뜻이고요. 다른 거는 볼 거 없고 자산 쪽에서 리스크는 없습니다.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 자산 리스크도 없죠.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들이 재고 자산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도 없다. 재무안 정성은 아주 우수합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유동 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안정적인데, 이 기업은 굳이 100%를 초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뭐 원재료 같은 경우는 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뭐 사오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95%가 되는데, 이거 볼게요. 실제 지표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재무 안정성은 더 뛰어납니다. 왜냐면은 여기 부채에 뭐가 들어있냐면 선수금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선수금은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고객으로부터 먼저 돈을 받은 건데, 그게 무려 584억을 미리 돈을 땡겨 받은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부채죠. 근데 이게 왜 부채에 들어가냐? 아직 서비스를 다 완공을 못했기 때문에 돈부터 받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분석할 때는 선수금을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이 좀 맞아요. 그래서 선수금을 제외하게 된다면 부채 비율은 95%가 아니라 3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유동 비율은 177%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재무 안정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을 좀 볼게요. 이거는 뭐 전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예만 들어볼게요. 독일은 인건비가 20%가 증가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게 노동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산이 왜 위험하냐면은, 우리나라가 제조업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무슨 저쪽 북유럽처럼 엄청 관광 국가다, 서비스 국가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 제조업은 일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이게 저출산이 지금 일으키는 우리나라 산업 내에 가장 큰 문제는 노동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는 인건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업에서는 높은 인건비 가지고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자동화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은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약 1.9배 정도, 이게 자동화 공장이죠. 그리고 이제 물류 쪽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죠. 사람 손에 의해서 움직였던 건데, 이쪽이 비용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스마트 물류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4배 시장 규모가 커질 예정이고, 키오스코도 이미 시작됐죠. 돈 거슬러 주는 거에 인건비 투자하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1.9배.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지금 롯데정보통신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또 롯데그룹이 소비재 기업이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소비재. 그러니까 물류 쪽에서도 일감이 많이 있고요. 소비재 쪽이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 같은 거예요. 키오스크 같은 거 필요하죠. 그리고 세븐일레븐도 갖고 있고, 최근에는 미니스톱도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마 무인 판매를 위한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도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수주가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 최근에 또 롯데그룹이 제조업 쪽에 손을 대고 있잖아요. 일진머티리얼을 인수하고 롯데케미칼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롯데케미칼은 원래 삼성 거였죠. 그것도 인수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스마트 공장 쪽에서도 이제 설비 투자, 그쪽 디지털 투자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롯데 그룹 내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일감이 많이 쏟아지게 될 거예요, 롯데정보통신이. 자, 보세요. 그럼 이제 롯데 그룹 계열 볼게요. 제가 이 계열사를 숫자를 세다가 보니까 6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뒤에 롯데가 붙는 밑에 뭐 손자회사 뭐 이런 것들 빼버리고, 일단 우리 눈에 띄는 것만 일단 갖고 왔습니다. 이것들이 먹거리입니다, 지금. 롯데정보통신의 일감이에요. 롯데케미칼, 롯데에너지모터 이렇게 다 자동화해야 되잖아요. 이거 회사 되게 커요, 공장이.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해외에, 말레이시아에 큰 공장이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도 크고요. 이제 이런 것들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요거 얘기해 볼게요. 신세계는 했어요. 근데 롯데정보통신은 아직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롯데그룹의 총수가 어떻게 좀 복잡했잖아요. 왕자들의 난도 있었고, 그리고 사법 리스크도 있었고,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투자라는 것은 기업 총수의
그룹 총수였던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신세계는 이미 신세계 정보통신이 디지털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일어났는데 그 쓱닷컴 이런 거 만들어놨잖아요. 그 롯데는 그걸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이제 신세계 정보통신의 실적 성장했던 배경을 유추해서 봤을 때 롯데는 신세계보다 더 크잖아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신세계는 뭐예요? 백화점하고 뭐 쇼핑몰만 있잖아요. 근데 롯데는 어떻습니까 이게? 제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감이 굉장히 많죠. 여기 스마트 물류부터 스마트 리테일까지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얼굴 자동 인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스마트 무인 결제 뭐 이런 것들 안면 인식부터 시작해가지고 편의점주가 알바생들 구하느라고 일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새벽 2시부터 새벽까지 그 알바생을 못 구하잖아요. 그러면 편의점 문을 닫아야 되나요? 못하죠. 그래서 특별한 시간대 밤 12시 넘어가는 특히 이제 새벽 2시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오전 뭐 6시까지는 무인 결제 쪽으로 이제 가는 뭐 그런 흐름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공이 돼야지 가맹점주가 다 들어오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갖추지 못하면은 도태가 돼요. 이런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시스템 쪽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운영 사업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냥 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 호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버가 여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서버 호텔. 서버 호텔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옛날에 경험했지만 저도 이제 IT 기업에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버 호텔 쪽,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지는 않았고 남들이 운영하는 그 호텔에다가 저희 서버를 갖다 놓고 있고 그걸 제가 관리하려고 들어가 봤는데 왜 이걸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쪽 담당자가 얘기하기를 서버는 사람이랑 인간이랑 같이 어울려 있으면 안 된다. 첫 번째 보안의 문제. 서버가 강탈당하거나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서버를 분실했다. 보안이 뚫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개인정보 다 뚫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근접을 못하게끔 엄청난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화재 위험. 이런 것들에서 보호를 해야 돼요. 사람이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런 위험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적정 온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영상 18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이게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고 여름에는 되게 추워야 돼요. 근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전문적으로 보안을 갖춘 이런 호텔을 짓고 그러면 이제 다른 대기업들이 여기다 서버를 여기다 갖다 넣는 거죠. 롯데 정보통신을 믿고요. 자, 그럼 서버 호텔을 1, 2, 3, 4센터까지 있는데 이쪽에 이제 실적 성장의 배경은 그동안 1, 2, 3센터는 입주율이 다 찼어요. 90%다 넘죠. 근데 4센터 이게 2021년도에 오픈했는데 입주율이 아직 38%에 불과합니다. 이거 작년도 기준인데 이게 올해는 한 50%가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이쪽으로 입주율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쪽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전문 센터입니다. 이 글로벌 대회는 이건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그 IT 기업들 이쪽에 들어와 있고요. 뭐 이거 제이버코도 있고 있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최근 어때요? 인공지능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지금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걸 자기 PC에다가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제3자 서버에다가 저장을 하고 우리도 지금 이용하고 있죠.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이용하잖아요. 그 서버가 이제 클라우드 서버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이쪽 4센터고 따라서 이쪽 시장은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서버를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주율 증가는 뭐 시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에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꾸준히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요걸 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던 사업이잖아요. 없던 먹거리가 기존 실적에 더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적자예요. 손익분기점을 이제 넘어서야 돼요. 왜냐면은 기존에 설비 투자한 게 많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나 이런 비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매출액이 증가하면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제 흑자 전환이 될 텐데 지금 국내 전기차와 이제 충전기 등록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 데이터입니다. 이 밑에 있는 약간 이제 회색이 전기차예요. 전기차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3만 대. 그 작년도에는 거의 한 40만 대 정도 됐고 올해 6월 달에는 45만 6천 대가 등록이 돼 있는데 지금 전기차 쪽에 이게 성장률에 비해서 이 충전기 보급률이 별로 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별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충전기 설치를 안 하니까 법적 기준을 확대를 했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기존 건물에다가는 전기차 충전기를 안 들여놔도 되는데 이젠 들여놔야 돼요. 이젠 2% 정도. 2%가 뭐냐면 이제 1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한 2대 정도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 얘기고, 그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한 5% 정도. 기존 건물은 아무래도 좀 어려우니까 신규 건물 5%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북한산을 갔는데 북한산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앞에 주차장 다 지금 땅 파기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주차장을 저는 보수공사라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밑에 무슨 하수구가 지나가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 전기차 충전기를 그쪽 설치하려고 바닥에 전기 배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다 파해놨어요, 그거를. 벌써 이제 관공서니까, 국립공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고, 아무튼 유망 사업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실적 분석을 볼게요. 올해 상반기 1, 2분기 실적이 나왔죠. 아직 3분기 실적은 안 나왔죠. 그건 이제 11월 달에 나오니까. 일단 연간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연간 실적은 연평균 7%씩 매출 성장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벤트가 나왔어요.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툭 떨어졌어요. 이게 5% 정도 됐다가 5%에서 3% 떨어지면은 이거는 반타작이에요. 엄청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이게 20%에서 그러면 18% 떨어졌다. 이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5%에서 3%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좀 지저분하네요. 자, 영업이익이 떨어지니까 뭐야 이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지수 하락도 같이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 이제 주가 떨어진 것은 이 경우는 굉장히 솔직하네요. 실적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크게 떨어졌죠. 자, 이전에 실적이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떨어졌던 주가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저평가인지 아닌지 판단은 실적이 과거 대비 개선됐느냐 이것만 파악하면 주가는 다시 본래 위치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안 올라간 종목도 있죠. 그런 종목은 제가 소개 안 하고 아직 안 올라가서 우리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기업, 이 기업을 소개하는 게 저희 공개 방송입니다. 보면은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됐는데 올해 상반기 1, 2분기 실적이 더해진 거고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어요. 지금 뭔가 지금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영업이익률 4%까지는 일단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5%까지 가면 좋겠죠. 점진적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영업이익률이 왜 떨어졌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왜 올랐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다가올 우리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보여야 되느냐, 부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즉 지금 살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을 알게 되면은. 그래서 과거에 가치 투자자들이 실적만 보다가 다 망했어요. 가치 투자라고 막 떠들던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게을렀어요. 숫자만 봤어요. 그나마 숫자만 봐도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원인까지 알게 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원인을 모르면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주가가 조금만 조정을 받아도 그냥 냅다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을 알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비중 확대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적 분석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까 저거는 이제 전체 실적이고 SI 사업 쪽에서 분기 실적 지난해 1, 2, 3, 4 올해 1, 2분기인데 2분기 실적만 딱 놓고 보면 전년 대비 매출액은 22%나 증가했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 2분기가 완전히 망가졌죠. 그렇죠. 영업이익이 7%, 0.7%, 그리고 적자. 정확하게 먼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얘들은 비용이 인건비밖에 없어요. 인건비가 올라갔는데 판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99%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면 얘들이 이제 롯데 기업이나 다른 관공서로부터 프로젝트 수주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어느 기간 동안에 완성하겠다. 그 계약을 맺으면서 단가 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 단가 계약의 기준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마진은 한 몇 프로 먹겠다. 그래서 그걸 서로 협의해가지고 오케이 5%? 오케이 4%?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인건비가 확 올라가 버리는데
계약서 다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랬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신규 계약건에 대해서는 다시 판가 보정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다시 개선이 됐죠. 그래서 1분기 때 매출액은 14% 올라갔고 영업이익은 454%의 증가. 2분기 때 흑자 전환. 아무튼 그래서 지난해 실적 부진해가지고 주가 떨어진 것이 지금은 실적이 회복됐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고, 이걸 누적으로 볼게요. 누적이라는 게 이제 상반기로 올해 1, 2분기 합계 지난해 1, 2분기 보니까 매출액은 18%가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18% 증가, 영업이익은 뭐 지난해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2600%가 증가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있어요. 지금 롯데그룹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기존의 이 기업 SI 쪽에서의 매출 성장률이 연평균 9%였습니다. 이것도 높은 건데 올해 상반기만 18%예요. 이게 뭐예요? 기존의 성장률을 2배로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롯데그룹의 디지털화가 지금 촉진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실적으로 일단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고,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보니까 롯데바이오로직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이런 쪽에서 일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서버 호텔 쪽이죠. 이게 아마 보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매니지먼트라는 약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버 시스템을 이제 관리해 준다. 올해 분기로 볼게요. 지난해 1, 2, 3, 4, 올해 1, 2분기. 1분기에는 매출액 9% 증가, 영업이익은 24% 증가. 2분기 때는 매출액 11% 증가, 영업이익 31%나 증가했어요. 수익성 개선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네요. 이게. 제가 볼 때 이거 증가한 거 과거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온 거 아마 그걸 것 같아요. 아까 클라우드 서비스 있잖아요. 클라우드 서버 하는데 그쪽이 약간의 마진율을 좀 높게 잡는 것 같아요. 그게 신규 건축을 또 했고 그러니까. 이걸 누적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올해 상반기 보니까 매출액이 10% 증가했나요? 많이 증가했네요. 영업이익률도 증가했어요. 지난해는 영업이익률이 9%, 이번에는 10%.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0% 증가, 영업이익은 27%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호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죠. 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 4센터 때문에 실적이 증가한 것 같고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 AI 확장 때문에 아마도 IT 빅테크 업체들이 서버 증설이 지금 크게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임대 사업도 잘 될 걸로 좀 보이고 있네요. 전기차 충전 사업을 볼게요. 이건 아직 적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이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했던 거에 대한 비용이 계속 나오는데 매출액이 그것을 손익분기점 아직 뚫지는 못했어요. 회사 쪽에서 올해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언제 흑자 전환할 거냐라는 질문에 내년도면 영업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좋은 점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충전기를 얘들이 그 자회사인 이제 EV시스 이 회사 인수를 한 겁니다. 그 전부터 원래 실적이 있었는데 인수를 지난해 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제가 데이터를 갖고 온 거고요. 원래는 1공장밖에 없었어요. 1공장. 그래서 공장 하나에서는 연간 10,000대 정도의 충전기를 생산하다가 이 일감이 막 몰려드니까 이 연간 10,000대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달에 본 가동합니다. 본격적인 가동이 이제 올해 12월부터 내년도부터 실적 잡히겠죠. 제대로. 이게 20,000대로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1공장, 2공장이 각각 10,000대씩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이 전국에 350개가 넘는 주차장만 35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호텔 있고 뭐 쇼핑센터 있고 뭐 마트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 뭐 대기업 건물 그 주차장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일부 전기차 충전 공간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는 그냥 땅짓과 헤엄치기예요. 이게 외부 관공서나 뭐 이런 다른 대기업들 입찰 경쟁 막 뛰어드느라고 정신, 이게 아니고 일단 롯데그룹이 대기업이잖아요. 그 이 안에 일단 내부 물량이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적 증가는 뭐 다른 당상이고,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하고 지난해 매출 볼게요. 70%가 증가했습니다. 70%가.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이게? 저희 동네 롯데몰이 있는데 설치를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완료가 다 됐어요. 이게 깔끔하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주차장이 이제 한 5층 정도 되는데 1층에서부터 그걸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해 나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레퍼런스가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처음에 애들이 이 생산을 하면서 생산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규모의 경쟁이에요. 생산 능력이 이만큼 많고 생산했던 노하우가 많으면은 나중에 관공서라든지 다른 기업들의 입찰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게 뭐냐면 레퍼런스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기계를 설치해주고 끝이 아니라 유지보수를 해줘야 돼요. 그 뉴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전기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저기 지도 보니까 전기차 충전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딱 대가지고 충전하려고 했더니 다 고장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관공서에서 설치한 거. 제가 공무원 집단을 이제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들 바쁘시잖아요. 그 돌아다니면서 전기차 충전기를 어떻게 관리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쪽에서 일감이 몰리게 되는데 그 유지 보수 비용 있죠.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진짜 짭짤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치를 전국에 뭐 수십만 개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수십만 대를 설치를 하고 그걸 유지 보수 비용 들어가면서 돈 받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 설비를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또 교체 주기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2차 수익원이 이제 발생이 되고 또 국내 시장에서 설치를 했던 것을 그 이력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미국과 유럽에 수출을 검토하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아마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 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미국에서 설치하는 데하고 비교할 때는 인건비 싸움에서는 이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좀 가격 경쟁력에서는 앞서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인건비가 너무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쪽에서 좀 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 그쪽에 진출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다가 공장을 줘야 되는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거는 뭐 나중 문제고 일단 당장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는 한 내년까지 들고 가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으니까 내년까지만 생각을 해보시죠. 그 내년도는 이거 공장 지어가지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올해부터 시작되니까 내년도는 이쪽에 흑자 전환까지 예상이 돼가지고 실적의 기여도가 있을 겁니다. 메타버스는 제가 좋은 얘기만 지금 말씀드리진 않아요. 저는 기업이 좀 안 좋은 거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 원래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메타버스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던 거고 아마도 이 칼리버스라는 회사를 좀 자회사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메타버스를 했는데 순간적인 어떤 트렌드였던 것 같고 일부 뭐 이쪽의 시장은 존재는 합니다만은 이것이 시장이 대중화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은 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얘들이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한 달을 그러길래 뭔가에 뭐 생각이 있으니까 했겠지. 회사까지 만들었으니까. 근데 올 초에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회사 측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빅테크들과 같은 뭐 수익 모델을 당장 내기 어렵고 뭐 틈새 시장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아무 생각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회사부터 만들어 놓고선 뭘 어떻게 하겠다. 지금 뭐 맨날 회의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뭘 어떻게 먹고 살까. 사업이 구체화되지도 않았어요 이건. 그래서 그리고 이런 데다가 계속 이걸 사업을 확대하게 된다면은 여기 또 인건비 부담이 좀 커요. 전년 대비 매출액은 98%가 증가해가지고 많이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165%입니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 확대하려면은 이거 매출 증가시키려면은 이거 인건비 싸움이거든요. 인력 투입이 더 들어가야 돼요. 과연 인력을 투입시켜가지고 매출액을 증가시키는데 과연 흑자 전환은 언제 일어나느냐? 저는 이거는 깨진 항아리라 물붓기라고 생각이 좀 들고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롯데가 절대로 이제 고집 피우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차피 SI 사업이에요. 하다가 안 되면은 야 다른 거나 하자 그래가지고 아까 롯데 그룹 내 그 디지털화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쪽에 아마 합류하게 될 거예요. 예. 알아서 하겠죠. 아무튼 요게 조금 아픈 손가락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실적 추정치를 보면은 이런 악재까지도 반영을 해가지고 성장률을 조금 낮게 잡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분기 실적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3%가 증가했고 지난해 대비 영업이익은 133% 증가. 2분기 때는 매출액 20% 증가, 영업이익 319% 증가. 그러니까 지난해 안 좋았던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정상화됐잖아요. 정상화됐으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안 올라갔다. 여기 올라가다가 사실 웃긴 일이 있었어요. 실제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올라가다가 이게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진 이유도 웃겨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롯데그룹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제조업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이런 평가가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 하등에 도움도 안 된다. 껌이나 팔고 있고 쇼핑이나 하고 있고 해외에서 들어온 명품이나 팔아잡히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우리나라 경제에 뭐가 도움되냐 지금 이거예요. 뭐 호텔 그리고 뭐 백화점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무슨 그렇게 큰 영향을 줍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할 때도 롯데그룹은 안 불러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위해서 제조업 같은 걸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옛날부터 제조업을 좀 중공업 쪽으로 많이 진출하려고 그러다가 2차 전지 쪽에 진출하자 그래가지고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했는데 이게 무려 3조를 들여서 인수를 했어요. 롯데케미칼에서 이제 3조를 들여서 인수를 하니까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은 갑자기 현금 3조가 딱 나가니까 신용등급 평가가 매우 좋음에서 좋음으로 떨어진 겁니다. 나빠졌다라는 게 아니라 매우 좋음이 그냥 좋음으로 한 단계가 이제 낮아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 그 그룹 간의 어떤 그런 서로 재무 구조가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약간 떨어지니까 다른 쪽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롯데그룹 전체가 다 떨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롯데정보통신은 그거 상관이 없는데 롯데케미칼 볼까요? 이 떨어진 거 보세요. 신용등급 하락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뚝 떨어졌어요 이게. 근데 주가라는 게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의해서 움직이지 신용등급 때문에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런 거 있어요.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나중에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자금 조달할 때 약간 이자가 올라가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순이익 쪽에서의 이슈가 존재합니다만은 기업 가치를 볼 때는 그건 좀 지엽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순간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프닝이에요 사실. 그래서 주가는 다시 이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그건 확인해 봐야죠. 진짜 인건비가 올라간 것 때문에 실적이 떨어졌고, 다시 이번에는 프로젝트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상쇄하는 판가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됐느냐? 이거 제가 증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용 구조를 봐야 되는데, 롯데정보통신의 전체 비용을 좀 갖고 와봤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인건비입니다. 급여, 이거 외주비, 이거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 일감이 적을 때는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되는 거고, 일감이 많아지면은 직원을 뽑으면은 이건 리스크가 크잖아요. 일감이 없을 때 직원들 월급 계속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을 주는 거죠. 외주비, 변동비. 이걸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인건비가 81%를 차지해요. 전체 비용 중에서. 나머지 지급수수료 3%, 상가비 5%, 기타 11%. 그러니까 인건비가 되게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자, 볼게요. 이게 외주 인건비 증가율입니다. 매출 증가하니까 사람들을 더 많이 뽑으니까 어차피 인건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올해 상반기가 있고 지난해 상반기가 있는데 지난해보다도 올해 상반기에 인건비가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여기 숫자 이거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회복이 됐습니다. 지난해보다도 인건비가 더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률이 4%, 지난해 1.6%. 이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판가 상승. 판가 상승 외에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난해는 인건비 상승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나빠졌고, 올해는 상승한 인건비에다가 이제는 판가 계약, 프로젝트 비용을 인건비를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좀 더 높게 부르고 있구나. 그것이 체결되고 있구나. 그 증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진행이 됐잖아요.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떨어질 일이 없어요. 자, 볼게요. 다른 데 같은 경우 비용 보면은 원재료 비용이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원재료 비용이. 그리고 감가상각비 차지하고 여러 가지 기타 비용들이 엄청 차지하고 있는데, 얘들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변동성이 높지는 않아요. 갑자기 인건비가 하루아침에 10%씩 오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원재료는 그래요. 원재료 가격은 진짜 무서워요. 지난해 계란 가격 올라간 거 기억나십니까? 계란 가격 폭등 몇 배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조루 그 독감 때문에. 그 밀가루 전쟁 나니까 밀가루 가격 폭등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인건비는 그렇게 폭등을 안 하거든요. 따라서 올해 하반기 이미 올라갔던 인건비는 올해 하반기에 더 올라갈 일도 없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프로젝트에다가 반영하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올해 하반기는 이제 성수기를 맞게 되죠. 성수기를 맞게 되고 인건비도 특별한 변동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상반기의 실적 흐름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주잔고는 그 상반기가 비수기고 하반기가 성수기예요. 그래서 이 상반기가 비수기 때는 요 정도 위치고, 하반기에는 다시 수주잔고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롯데바이오로직스하고 미니스톱을 인수했어요, 애들이. 그래서 세븐일레븐하고 합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디지털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롯데에너지모티브스는 이런 일감 때문에 이제 앞으로 향후에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 자, 그래서 하반기 이제 실적 전망치를 이제 업계에서 전망치를 갖고 왔습니다. 올해 이제 3분기하고 4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17% 오르고 영업이익은 22%. 4분기도 이제 실적이 이제 오를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하나, 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실적이 좋은가요? 이거 우연 아닌가요? 아니, 우연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요.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얘네는 자체적으로 물건 팔아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가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사의 의중이 중요해요. 그럼 자, 고객사들 볼게요. 자, 대기업들, 기업 볼게요. 기업의 1분기 때 어때요? 1분기 때 정신없어요. 왜? 조직 개편하느라고. 조직 개편하느라고 어떠한 의사결정도 못 내립니다. 두 번째, 1분기 조직 개편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올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이냐, KPI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목표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쓰겠다, 혹은 우리는 어떤 물류센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감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디지털화를 어떻게 투자하겠다. 예산이 그렇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통과가 되면은 그 예산 집행을 언제 한다? 뒤에 하는 거죠. 이게 2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혹은 3분기, 4분기. 그래서 4분기 때 예산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가 성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투자할 때 큰 도움이 돼요. 건설 쪽도 마찬가지예요. 건설 쪽도 하반기에 실적이 많이 몰려요. 하반기 안에는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 대표이사도 임기가 있고 임원들도 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올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올해 안에 프로젝트가 완료가 돼야지 내가 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연말 평가제가 되니까 올해 안에 일 벌려놓은 거 다 마무리를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말. 그러니까 연말에 막 IT 애들 막 맨날 밤새고 막 그래요. 그때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 좀 많이 올라갑니다. 아무튼 이런 계절적 특수성이 있다는 걸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반기에 확정되어 있던 이런 영업이익률이 이제는 이러한 영업이익률로 이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분석이 끝났죠. 이제는 그럼 뭐예요? 주가가 오를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뭐 이렇게 전망이 되는 건데, 2024년도는 아까 전기차 쪽 있죠. 흑자 전환이 일어난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장을 2개로 확대를 했잖아요. 연간 10,000대를 생산하는 걸 20,000대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를 늘려놨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매출 성장에 기여를 하고, 영업이익도 지금 적자인데 흑자 전환하니까 수익성이 올해 한 4.5%보다 내년도에서는 적자 사업이 흑자로 전환되니까 영업이익률에도 기여를 하겠죠. 그리고 롯데그룹에서 기본적으로 디지털화 추진은 계속적으로 장기화가 될 거니까. 아까 앞단에서 또 우리나라 구조를 볼게요. 이거 인건비 증가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디지털화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2025년도, 2027년도까지. 이런 것들을 롯데정보통신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러한 정보통신 쪽에서, SI 쪽에서 업력이 높은 데가 삼성 쪽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신세계 쪽에 하나가 있고, 롯데 쪽에 하나가 있고,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성장이 나올 것 같고요. 내년까지만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2025년도까지 지금 뭐 이를 악물고 들고 갈 필요 없고, 매년마다 실적 확인하고 분기 실적 확인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실적이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분기 실적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여기까지 EPS 되게 중요합니다. 주당 순이익이고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EPS 네이버에서 물어보시면 다 나와요. EPS, PER 그 관련성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주당 순이익이에요. 단기 순이익이 있는데 왜 주당 순이익으로 계산하느냐? 단기 순이익은 그대로지만 기업은 주식 수가 계속 변하잖아요. 유상증자가 됐던 BWCB 발행하면은 단기 순이익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가 변하면 어때요? 주당 가치가 흔들리잖아요. 주당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EPS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자, 주당 순이익입니다. 이거는 한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순이익이 지금 2분기 때 한 이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3분기, 4분기가 성수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높이보다는 더 뒤로 많이 높아할 거예요. 변수가 있다면 보너스를 많이 주지 않은 이상, 보통 이제 기업들이 성과가 좀 보너스를 많이 주는데, 근데 얘네들이 참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순이익 분석을 하면서, EPS 분석하면서, 항상 실적이 좋을 때는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왜냐? 연간 실적이 좋아지면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많이 줘요, 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적 좋은 종목의 딜레마인데, 롯데정보통신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건비 비중 볼게요. 외주비가 50%예요, 전체 비용에서. 이건 자기 직원이 아니잖아요. 얘네들한테 보너스를 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보너스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저는 롯데정보통신에서. 기껏해야 얘네, 본사 직원들. 얘네들밖에 줘봤자 전체 실적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런 것도 좀 장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성장률을 봐야 돼요. 성장률이 결국은 이제 주가 PER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니까. 자, 업계의 추정치인데, 앞으로 이제 디지털과 또 전기차 충전 사업 여러 가지를 보니까 연평균 26%에 매년 26%씩 평균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무려 40% 올라가요. 올해. 기가 막히죠. 내년도는 18%, 그 다음에 20%. 연평균 26%. 그럼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과거 10년 동안 GDP 성장률이 2.7이었거든요. 올해는 1.5, 내년 되면은 좀 풀려요. 2.6. 내년이면은 미국은 좀 힘들어져요. 내년 미국은 아주 안 좋아지고요. 우리나라는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셔도 돼요. 우리나라는. 아무튼 그러면은 연평균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2.7%였다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0배에 해당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가는 거죠. 이런 기업, 10배 성장하는 기업을 어떻게 투자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대박이죠. 원래는 28%였어요. 근데 이 메타버스 있잖아요. 요거 좀 반영해가지고 성장률을 좀 꺾어버렸습니다. 자, 아무튼 악재까지 다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주가를 이제부터 한번 잡아보시죠. 과거 이 기업이 이제 상장 이래 PR의 흐름을 좀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PR이라는 것은 단기 순이익과 시가총액과의 관계, 혹은 주당 순이익과 현재가의 관계. 지금 주당 순이익의 주가가 몇 배냐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건데,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를 얘기하는 거고,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죠. 과거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2019년도가 가장 낮았고, 2020년도 이거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퉁 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무시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게 보시면 지금 가장 저평가네요. 가장 저평가. 엑셀로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를 반영한 걸 좀 분석해 볼게요. 지금 PR이 9.4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 PR 흐름에서 어때요? 바닥이죠, 사실. 실적이 좋아졌는데 실적이 또 좋아질 거고, 근데 주가가 아직 안 오르니까 저평가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랬죠. 주가 상승의 불변의 법칙.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싼 거. 오를 수밖에 없죠. 더구나 이게 무슨 사이클 종목도 아니잖아요. 업사이클, 업황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도 사이클이 존재하잖아요. 2년마다 오는 그 반도체 가격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 이런 사이클이 존재하는데 이건 사이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피크아웃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라는 것은 이거 되게 좋은 거죠. 이렇게 되면 고평가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죠. 근데 대부분이 테마주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거 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적정 주가를 산출할 때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때 목표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안 되죠. 보수적으로 중간가. PR14는 항상 넘었어요.
그쵸? PR14 이게 이제 연간에 2번에 걸친 건데 항상 이렇게 넘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렇고 올해가 되면은 요 정도. 그러면은 지금 적정 PR을 14배로 주면은 지금 올해 실적에 따른 목표가는 38,800원이 되고 지금 주가는 거의 한 50%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38,800원 보겠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되냐? 여기 38,800원.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과거 주가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떨어진 거.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죠? 이제 실적이 회복이 됐죠. 더구나 이 실적이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확인해 볼게요. 네. 올해 추정되는 거. 올해 상반기까지 여기까지 와 있죠? 3분기, 4분기 더해지면 여기까지 올 거예요. 지난 실적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는 바닥. 이걸 뭐라고 하죠? 바겐셀. 다른 말로 선물. 바겐셀입니다. 바겐셀 때 사야죠. 좋은 거는 쌀 때 사야죠. 나쁜 것도 살 때 사야 되고.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식 투자는 유통업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인드 자체를. 주식 투자 별거 아니에요. 직업을 나는 유통업자야. 무조건 아무리 좋은 제품이든 나쁜 제품이든 간에 물건은 도매가에 뛰어와야 돼요. 싸게 사야 됩니다. 도매가에 뛰어와가지고 현재가에 넘겨야죠. 그 비싸게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 자신이 있으십니까? 비싼 종목 사가지고는요 답이 없어요. 그럼 적정가에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 자신이 있을까요? 그거는 그 제품의 가치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죠. 시간 많이 걸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좋은 것을 싸게 사가지고 현재 적정 가격에 넘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 기업은 원래 가격이 여기 돼야지 이게 적정 가격인데 할인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필요한 게 뭐다? 시간. 사고 나서 이 일주일 기다렸다가 주가 안 오른다고 팔거나 이러지 않고 또 주가가 떨어진다고 손절하는 게 아니죠. 슈퍼개미들이 돈 버는 이유가 적정 주가는 위에 있는데 샀다가 주가 떨어지면은 그걸 더 호재로 삼아서 비중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매입 단가를 낮추는 거죠. 근데 실적도 모르고 밸류에이션도 모르고 실적 성장의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손절을 하게 되죠. 자, 이런 투자로 제가 그동안 보여줬던 수익률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 힌트 계좌를 처음 도입된 게 2020년도부터 도입이 됐어요. 2020년도부터 도입돼가지고 나왔던 매매 종목 수익률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간 평균 수익률이 52%가 매년 52%의 평균 수익률을 냈고요. 승률은 83%, 17%는 그냥 주가가 좀 실적이 안 좋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에서 팔았다는 얘기죠. 이러한 수익을,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롯데정보통신이 이 중에 하나가 되겠죠.